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되는 등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대거 출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혐오감을 줄 수 있지만 해충은 아니라며 무분별한 방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중심으로 수능을 개편하겠다는 건데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목표대로 우주항공청이 올해 안에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우주청 설립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방류 설비의 준비 절차는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주변 국가는 물론 일본 어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 시작부터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제주도를 넘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입니다. 어제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데다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한 비구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26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 이상, 중부와 충청을 포함한 내륙에도 많게는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는 제주와 남부에는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오늘 새벽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강수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다시 한번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내륙에는 시간당 40에서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다 점차 그치겠지만 수요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저지대와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배수구 역류 등 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장마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충청 이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기해 전남 지역 오전 7시에는 충남과 전북, 경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특보가 발령되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이번 주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설비를 최종 확인하는 검사가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 장비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아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이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굴착 장비를 인양하면 방류를 위한 공사는 거의 끝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시운전도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해당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에 인위적인 실수가 없도록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전 방류 설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로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부 주변국은 물론 자국 어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我々にとりましてこのアルプス処理水を流されるということというのは、やはりその死活問題である放流は、私ども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それには賛成できないと。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어민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여론전에도 한층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유착설을 제기한 한국의 일부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외무성 반박에 이어 관방장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日本が IAEA に対して政治献金を行ったり、IAEA レビュー報告書の結論が最初から決まっていたり、第三国専門家が飾り物といったことはありえません。 일본 정부는 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여름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서 경기 일부 지역까지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모습 때문에 방역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유기물 분해와 꽃가루 바지에 도움을 주는 익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유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게 직원이 유리창에 다닥다닥 붙은 벌레를 빗자루로 쓸어내립니다. 창틀 아래에도 죽은 벌레들이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여름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많이 발견을 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출몰했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을 넘어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엔 10일 동안 무려 1,900여 건, 종로구에도 5일간 16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주로 그쪽 서북부 지역에 국한됐었는데 종로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넓어진 양상으로 보여요. 거의 성동구까지. 갑작스러운 개체수 증가로 불편함과 혐오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길거리도 불편하고 어디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없이 많아요. 인체는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혐오스러움을 주니까.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무해하며 오히려 유충 시절에는 지렁이처럼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하는 익충이라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무분별한 방제 작업을 벌일 경우 다른 벌레가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 사랑벌레가 문제가 되지만 이 농약을 뿌려서 얘네들을 박멸한 이후에는 이 외 다른 곤충들도 대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급적 무분별한 방역보다는 가정용 살충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날개가 약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기만 해도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지만 해충은 아닌 만큼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린 자녀가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동네 의원의 야간 진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10살 서준이는 갑자기 코가 막히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감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밤에도 진료하는 동네 의원이 있어서 엄마가 업무를 마친 뒤에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자녀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고, 근데 아이들이 수시로 아플 때 그때마다 휴가를 낼 수도 없고 한데 이렇게 야간에 올 수 있는, 그리고 주말에 올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 한 건당 35,000원씩 서울 강남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의원은 한때 경영난으로 중단을 고민했던 야간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은 밤 11시까지, 휴일은 밤 9시까지 하는 야간 진료에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의 비율은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아이는 하원하고 나서 두드러기 발진이 시작됐고 코는 계속 있었었는데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가 집에 한 7시 반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바로 병원 먼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야간과 휴일에 진료받은 환자가 강남구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 한 달 추진 결과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의 야간 진료는 가벼운 증상의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례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공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고민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공교육박 출제 논란에 발단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오히려 준킬러 문항이 늘어서 중위권에서의 난도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 문항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지각을 통해 확정된다는 취지의 지문을 쓴 필자 관점에서 로렌즈의 확장 인지이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묻고 있습니다. EBS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가채점 결과 이 문제 정답률은 36.4%로 국어 영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오지선다형 객관식에서 정답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 국어만 놓고 보면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국어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6월 모의평가였거든요. 킬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항은 특별히 더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치 수능은 물론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박 출제 배제를 지시하고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으며 출제기관장이 사임한 배경이 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다수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명확히 밝힐 경우 수험생 혼란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문항들을 보시면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경우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답률 30-40%대의 중난도 문항이 증가할 거란 전망도 커집니다. 다수의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사교육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킬러 문항은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준킬러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킬러 문항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교과 보충지도, 입시준비 지원 등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개설 사흘 만에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등 40건이 접수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의 우주청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갔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세운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인데 시행일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주청은 기존 정부 조직과 달리 새로운 직제와 예산 등의 조치가 필요해 법 통과 이후 실제 개청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올해 안에 우주청이 개청하려면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법안 제출 한 달 반 뒤인 지난달 24일에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특별법을 상정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발목 잡기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본부를 설치해서 하나의 또 다른 개념으로 자꾸 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협조해 주십시오.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100페이지가 넘고 야당이 발의한 우주청 관련 법안도 있어 심사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재정법률안인 우주청 특별법은 국회 상임 및 공청회도 열어야 하며 이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남은 6일 안에 진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미리 진행함으로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국내 우주 관련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면 법안 검토와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우주청이 우주정책 총괄 기능 또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누리호 개발과 발사 성공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에서 우주청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설립 적기라는 의견과 과기부 외청 형태로는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인데요. 계속해서 양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런데 발사 일주일쯤 뒤 항우연 연구 인력이 주로 소속돼 있는 노조에서 우주청 설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주청을 통해서 오는 거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분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를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처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실 직속으로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항우연 노조 성명 일주일 뒤 누리호 개발자들이 낸 입장문이라며 지금이 우주청 설립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익명 앱에 고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전 보직자 등이 우주청 설립에 동의하라면서 서명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정부안과 같은 형태의 우주청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우주청 개청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관리하는 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주청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으로 채운다면서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고는 밝혔지만 이는 항우연 연구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 25개 출연 연구기관 중 항우연의 신입 초봉은 꼴찌에서 4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가 5억 증액됐지만 연봉이 낮은 1에서 5호봉 구간을 올리는 데 쓴다는 방침이어서 이렇게 되면 주력 연구 인력인 석사급 이상 연구원들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생긴다 하더라도 항우연은 과기부 산하, NST 산하 기관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다 보니 그러면 지금이랑 별다른 변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 사기가 오히려 더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항우연은 현재 다누리 개발진의 1억 원 연구수당 소송을 비롯해 2건의 수당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규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항우연은 국민의 환호와 찬사를 받았지만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연구원들의 처우는 생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을 더는 사명감이나 열정에 기대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주항공 중심 도시 전남 고흥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어서 드론 특구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26. 우주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고흥에는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갖가지 우주항공 연관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173만 제곱미터에 더해 모두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고흥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고흥군이 진정한 우주 항공 수도의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해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이미 4천여 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디지털, 첨단 농업 보급이 확산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 농업인 양성의 단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드론하면 고흥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고흥이 드론 중심 도심을 대내에 알리고자 지난 5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녹동항에서 전남 유일의 정기적인 드론 쇼를 펼쳐지고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경 22km의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을 자랑하는 고흥은 드론 특구로도 지정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인항공 영동 특화단지에서 나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인 비행체 제조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매력 넘치는 이 관광지,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이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의 거점 도시가 바로 고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230여 개의 보석 같은 섬을 품고 있는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고흥은 한자 지명처럼 높이 흥하는 고장의 틀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활입니다. 바다 위에서 안전사고, 특히 선박에 불이 나면 강한 파도와 바람 탓에 육지보다 진화나 구조가 훨씬 어렵습니다. 드론 배치를 확대하고 있는 해경이 수소 드론을 활용한 진화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객선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하자 곧바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불이 난 곳을 향해 소화약품을 쏟아내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정에 알립니다. 여객선에 불이 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해 진화하고 인명을 구하는 훈련입니다. 함정은 속력이 아무래도 이제 해상 비상도 제한이 있는데요. 드론을 가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가다 보니까 익수자라든지 발견하는 이런 시간을 더 단축. 훈련에서 활용된 수소드론은 육지보다 열악한 바다 환경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인명수색, 화재 진압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기존 드론보다 4배 가까이 오래 날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지가 않고요. 강한 바람과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견뎌낼 수 있는 기체들이 필요한데 무인 체계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방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경은 올해까지 직원 절반이 드론 자격증을 따고 드론과 무인기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장비를 또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해양경찰은 인공위성까지 활용을 해서 미래적 기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소드론 같은 새로운 장비는 예산 문제로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황.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장비인 만큼 예산 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까지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